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때 보면 골을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뭐 득점왕까지 하고. 네. 그런데 국가대표팀에서는 사실 그만큼 성적을 못 내죠. 그렇죠. 사실은 개인의 성과를 내는데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대 보리스 그로스버그라는 교수가 자기가 연구해보니까 인적 자본의 비중이 평균 30%밖에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개인의 성과를 개인의 능력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김 부장 사례에서 보시면 김 부장이 퇴사하고 나서 굉장히 힘든 이유가 자신이 굉장히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정훈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분들이라면 한 번쯤 모두 고민해보셨을 주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나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 또 과연 일을 잘하는 조직, 일을 잘하는 회사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강성춘 교수님 모시고 오늘의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강성춘입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 네. 교수님도 혹시 보셨나요? 예, 사실 저는 한 3회차 초반까지 보고서 보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런 부장이 있나? 너무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보질 않았는데 그 후에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으셨더라고요. 사실 김 부장 공감하면은 올드 세대고 김 부장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현재 세대라고 이야기 그렇게 보통 하더라고요. 김 부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충성심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전통적으로 한국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충성심, 어찌 보면 굉장한 희생, 그다음에 열정 이런 걸 통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97년 IMF 겪고 나서 200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 기업에서는 성과주의라는 게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 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김 부장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충성심에 매몰돼 있다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이 그러니까 신입으로 딱 들어갔을 시점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니까 충성심 기반의 시대에서 그럼 성과주의 시대로 변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였을까요? 회사 내에서. 사실 한국 기업에서는 이런 원리가 작동했던 이유가 유교적인 문화적 특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각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필요한 인재들을 안에서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문화나 시스템에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거의 기반이 일종의 충성심이었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대졸 신입 공채 이런 걸로 뽑아 놓으면 평생 이제 쭉 그렇죠. 다니는. 평생 직장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이 보장되던 시대의 이야기들이죠. 사실은 회사와 개인 간에 서로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기반이 이제 충성심과 고용 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주의가 되면서 사실은 고용도 상당히 불안정해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접어들면서 비정규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개인의 보상 부분에서 성과에 연동되는 성과급의 비중도 높아지게 되고 신입사원 채용도 점점 줄어들면서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고 또 한편에서 보면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과 경쟁,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죠. 이제 충성심에서 성과주의로 이동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정말 성과주의로 이행한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특히 좀 안 좋은 예시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충성심 기반으로 돌아가는 회사들이 좀 많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서 현재 상태는 사실은 직원들한테 좀 과도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성과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좀 의견들이 많이 갈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 뭐 개인 능력에 달렸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서 봐오셨을 때는 실제로 정말 그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이 성과와 어떻게 연동되거나 비례한다고 보시는지.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네네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때 보면 골을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뭐 득점왕까지 하고. 그런데 국가대표팀에서는 사실 그만큼 성적을 못 내죠. 그렇죠.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 아. 사실은 개인의 성과를 내는데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제가 이론적으로는 개인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지식 또는 능력을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만의 독특한 능력,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인적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적 자본.
본인이 학습한 거나 경험한 게 대표적인 인적 자본이겠죠. 공부해서 뭐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그렇죠. 경험을 쌓을 수도 예.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동료들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쩌면 자신의 개인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지식을 또는 동료의 힘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도 혼자서 볼을 찾는 능력 뛰어나겠지만 옆에 동료들이 패스도 잘 해줘야 되고 네. 팀워크가 잘 갖춰지면 훨씬 더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 자본의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특정한 선수랑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교류도 많이 하고 서로 약속된 플레이 같은 것들을 잘 얘기하면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볼을 넣어줘. 네, 그렇죠.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사회적 자본을 이용해서 성과를 넣기가 그렇죠. 좋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아까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업에서 강조했던 거는 조직 자본이라는 거예요. 네. 조직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술이나 장비나 시스템이나 업무 매뉴얼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지식인데 개인이 학습함으로써 업무에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좀 더 인프라 레벨에 가까운 그렇죠. 느낌이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조직 자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결국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조직 자본을 합쳐서 성과를 내는데 인적 자본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대 보리스 그로스버거라는 교수가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인적 자본의 비중이 평균 30%밖에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한 분야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잡들이에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나. 그러니까 이런 업종에서는 사실 이직도 많고 이직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어느 조직으로 가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 잘 생각해 보면 사회적 자본이나 조직 자본은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직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직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는 업종에서도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인적 자본이 평균 30%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적 자본의 비중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이 활발히 일어나는 업종에서도 인적 자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어떤 걸까요? 사실은 사회적 자본과 조직 자본의 비중이 뭐 몇 프로다 정확히 끊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70% 정도가 개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개인의 성과를 개인의 능력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김 부장 사례에서 보시면 김 부장이 퇴사하고 나서 굉장히 힘든 이유가 자신이 굉장히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본인은 사실은 조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에 의해서 일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그쵸. 경우죠. 네. 우리가 흔히 연봉 협상 같은 것들을 할 때 보통 회사에서 많이 내세우는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너 여기 나가서 이만큼 할 수 있어? 라든지 네가 이룬 성과는 조직의 것이야. 이게 좀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인적 자본, 내 고유한 능력이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열티를 강조하는 조직에서는 당연히 조직 자본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는 만약에 창의성이나 변화나 유연성이 요구된다면 상대적으로 사실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리콘밸리 같은 새로운 조직에서는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의 비중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전부터 한국에도 실리콘밸리 신드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일하는 방식들을 도입해 오려고 하기도 하고 빅테크 이런 회사에 일하던 분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뭐 임원으로 모셔오기도 하고 그런데 한 10년의 시간을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과연 그 방식이 한국에서 정말 효과가 있었나 하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선수가 팀을 바꾸면 뛰는 그라운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자본이나 조직 자본이 그라운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라운드가 완전히 바뀐다면 이전만큼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한국 기업은 약간 20세기 모형에 가깝고 실리콘밸리는 21세기 모형에 가깝다면 그라운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라운드가 어떻게 다르느냐? 한국 기업의 전통적인 모델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했거든요. 주어진 일이 명확하다. 두 번째는 하이라키가 존재한다. 지시나 통제에 따라서 움직인다. 세 번째는 규정과 절차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통칭하여 이른바 관료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네요. 관료주의에서는 사실은 각각의 개인은 일종의 큰 기계 부속품처럼 자신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단계가 효율적이 되면 전체가 효율적이 그렇죠. 그런데 관료주의는 알다시피 가장 큰 약점은 개인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어진 박스를 벗어나서 새로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창의성을 발현을 하려면 박스를 벗어나야 되겠죠. 네. 박스를 벗어나려면 결국은 관료주의를 깨야 된다는 거고 실리콘밸리는 이걸 탈관료주의 또는 저는 이제 이거를 일에서의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네.
일에서의 자유. 예, 실리콘밸리의 인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뛰어난 인재를 뽑아서 방해하지 않는다. 방해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관료주의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방해하지 않는 자유를 부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라운드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이냐 하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는 조직을 운영할 때 어떻게 자유를 줄 것이냐. 어떻게 문제. 방해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조직 운영 원리를 이쪽에다 적용을 하려고 그럴 때 당연히 공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리콘밸리 인력을 이쪽에다가 영입을 했을 때도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두 축이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인재를 잘 모아 놓아야 되고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자유를 줘야 되는데 앞단이랑 뒷단이 다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사실 이러한 기업 구조가 성공하기는 좀 어렵다? 부작용이 더 심할 것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사실은 미국 기업도 새로운 조직 모델은 기존의 조직이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결국은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탄생하는 거거든요. 네. 한국 기업에서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성공한 사람한테 너의 모든 걸 바꾸라고 하는 건 개인의 모든 걸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바꿀 수 없지만 내 자식은 바꿔줄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을 낳고 내 자식에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거기서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겠죠. 경영에서는 그걸 양손잡이 조직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한쪽에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과 다른 네. 쪽에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두 손을 다 쓰는 조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양손잡이 조직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기존 DNA가 아니고 새로운 DNA를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얼마나 자유를 부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새로운 문화로 장착된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출현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국 기업 전체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성과를 내기 위한 세 가지 자본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조직 자본. 그리고 저도 연봉 협상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비슷하게 약간 성과급이라는 것이 화제가 되는 빈도도 높아지고 또 기업들과 직원들 사이에서도 좀 갈등이 점점 커지는 소재인 것 같아요. 이 성과급 시스템이라는 것은 실제 성과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한국 기업의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과급을 기본급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도입 초기부터 기업들이 고민했던 주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집단 성과급인 뭐 PS나 OPI 같은 게 도입된 게 2000년 초반이었고 2000년 초반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갑자기 IMF를 빠르게 극복하면서 성장률이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데 기본급 형태로 지급을 하면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겠죠. 네. 연공급 형태였었으니까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집단 성과급을 도입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게 인력을 확보할 때 기본급 형태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높아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낮아지면 기본급이 줄어든다는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한국 기업의 성과급 논쟁이 발생한 거는 집단 성과급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투명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정해준 거를 그냥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세상이 정보의 투명성이 일어나면서 내가 왜 이 정도의 성과급을 받아야 되는 거지? 라는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두 개가 굉장히 크고요. 한국 기업에서 성과급이 정말 경영 성과에 도움이 될까라는 걸 좀 진지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과급이 경영 성과에 연결되는 메커니즘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목적. 이걸 우리가 분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모티베이션. 기존 직원들의 인센티브 모티베이션을 강화하는 효과거든요.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활용하려면 원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성과급을 많이 주면 되죠. 네. 근데 많이 준다는 건 사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민감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급을 무작정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을 많이 줘서 유소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성과급의 격차를 크게 주는 방법이죠. 비용을 높이지 않으면서 잘하는 사람한테 파격적으로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적게 주면 뛰어난 인재가 몰려드는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한국 기업의 성과급 제도는 집단 성과급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니까 개인 간 임금 격차가 실제로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과급이 특히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는데 현재 한국 기업의 성과급 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회사 단위, 자회사 단위, 뭐 파트 단위 이런 식으로 집단 성과급이 많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내 옆 동료보다 잘했느냐도 사실 별로 안 중요해지는. 그렇죠. 사실은 집단 성과급의 기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집단 성과급 제도가 나쁘다 좋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팀 다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그렇죠. 이런. 예, 예. 한국 기업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집단 성과급하고 아까 성과주의가 충돌한다는 이야기예요. 집단 성과급은 공동체나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과주의는 개인과 경쟁과 실적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가치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도 한국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애초에 사실 보상이라는 것은 결국 성과주의라는 것을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만든 건데 취지 자체는 그 두 개가 작동하는 원리가 달라버리니까 별로 이렇게 연결이 덜 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요즘 실리콘밸리, 뭐 OKR, 애자일 이런 사례들도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좀 끝발이 좀 떨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식 기업 문화도 한 3년 전, 뭐 5년 전에 좀 가장 절정이었다가 네. 좀 꺾이는 느낌도 있고요. 언급 빈도가. 음. 그 이유가 최근 한 뭐 2, 3년간 글로벌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기업들의 인사 관리의 트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AI 시대가 대세가 돼 있고 실리콘밸리 모델이 가장 지배적인 새로운 인사관리의 패러다임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실리콘밸리 모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사실은 뛰어난 사람은 소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할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한국 기업도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어요. 하나는 실리콘밸리를 따라가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 잠재력을 잘 활용해서 대안적 모델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모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뛰어난 소수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다수가 소외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수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모델은 없을까라고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론적으로 인사관리 연구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모델은 사실 그 모델입니다. 사실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가지고 성공하는 모델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유라는 건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료주의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성이나 혁신, 창의성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분명한 건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 모델은 개인이 아까 말했던 인적 자본에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사회적 자본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모델.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을 가지고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델이고요. 단지 이제 이 모델은 그동안 연구가 대부분 제조업이나 전통적인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나 IT 기업 같은 데서도 과연 이 모델이 워킹할 수 있을까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예요. 근데 대안으로서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래적 산업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자본의 연결과 이런 힘으로 비범한 성과를 내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는 저도 정말 될까라는 솔직히 의문이 들기도 하는 부분인데 그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뭐 한계나 조건 같은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했던 성과주의의 정반대로 가야 돼요. 경쟁과 실적이라는 단어를 조금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되려면 경쟁하면 안 되겠죠. 경쟁의 반대편에서 팀워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또는 협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을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람들 사이에 갖고 있는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성과주의는 그 두 개의 정반대잖아요. 한국 기업에서는 사실은 한편에서 이론적으로는 좋은 대안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기존의 조직을 운영해왔던 방식에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과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조직 단위에서 개인들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조직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패러다임 이런 얘기들을 나눴고 지금부터는 개인에게 좀 포커스를 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개인들이 또 많으시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나의 조직에서 인정받고 가치를 올리고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을 위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아니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할까요? 능력이 모자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성공한 사람은 그냥 능력이 뛰어나고 성과가 낮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뛰어난 축구 선수가 뛰어난 야구 선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난다는 거 먼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내가 핏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인사관리 교수로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면 제가 물리학 교수로 성공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어떤 직업이 앞으로 유망하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직업이 나하고 잘 맞지?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노력한다. 노력의 방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때 한국사에서 엄청 유명했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네. 있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의 말콤 원 글래드웰의. 논문은 1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의도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노력의 핵심은 뭐냐면 몰입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능력과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맞고, 두 번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코칭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력함에도 열심히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학습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교육심리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0년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반 정도가 15년 후에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한 3년에서 5년이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반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감기가 엄청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대학교 들어올 때 배웠던 지식이 졸업할 때 반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야기, 쓸모가 없어진다는 네.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학습 속도가 굉장히 많고 빨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4년 공부했으면 그걸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걸 학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 배울 수도 있지만 같이 배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배우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혼자 지식을 쌓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인지적 부담이 크잖아요. 네. 시간적 부담도 크고. 내가 모르는 다른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 사람들과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배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려고 하고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을 만나려면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만 없잖아요. 줘야 줄 알아요. 얻을 수 있죠. 이걸 우리가 호혜성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먼저 줘야 다음에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능력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도 필요한 거고. 근데 참 방금 얘기해 주신 건 와닿는 게 많은 게 우리가 같이 학습하는 것도 대학생 때 스터디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스터디 같은 걸 해볼 일이 없단 말이죠. 심지어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도 쉽지가 않고 그만큼 같이 학습하는 경험 자체가 확실히 부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아까 충성심이 뭐래? 라는 질문도 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질문하는 게 팀워크가 뭐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보고 성공한 경험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야, 우리가 같이 해봤더니 이런 거대한 결과를 낼 수 있어 라는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회사나 사회생활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어떤 뛰어난 사람도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같이 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같이 일하는 거에 가치를 진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강성준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한국 사회의 어떤 뿌리 깊은 이 경쟁과 이런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다 보니까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지만 또 그 와중에 개인들이 또 아니면 작은 조직들이 어떻게 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실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세상은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모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의 조직 그리고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의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또 좀 새롭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